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양수의 톡톡톡 오늘 특별 초대하신 분을 하나 모셨습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죠. 맨날 그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무시 중한디 라고 하시는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배우님 고향이 어디? 네, 경남 마산이고요. 마산이죠. 네. 저하고 비슷하네. 내 사천이고 네. 학교는 또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마산에서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까? 네, 고등학교 때부터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자라고 이 서울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로 왔습니다. 네, 저하고 비슷하시네. 예. 그래서 이 배종찬 본부장님은 한국에 큰 선거가 있거나 또 탄핵 같은 이런 국가의 흉사가 있거나 하면 나타나서 꼭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인데요. 네. 배 본부장님, 지금 이 정치 지형이 급격하게 지금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대통령의 탄핵은 탄핵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남은 과정을 보면 뭐 제가 생각인데 한 3월 달쯤에 헌재 판결이 있다면 네. 한 5월 아니면 6월에 대선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물론 대통령이 어떤 거취를 취하느냐 또는 헌재에서 어떤 탄핵 심판이 언제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네. 국가의 운명도 차기 지도자의 운명도 달라질 텐데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내년 12월 20일 날 19대 대통령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전대미문의 농단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어떤 정치 상황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은 말 그대로 무왕산 무왕신 먹고 잘 사는 게 이 미생 국민들의 마음인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리더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일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탄핵 가결이 됐지만 대통령도 책임이 크고 가장 크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 지도자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이때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의 이 또 소중한 방송을 통해서 적어도 국민들이라도 한치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예측 능력 이것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오늘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좀 들으시다 보면은 세상을 좀 예측하고 예상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만약에 대선이 있었더라면 각 당이 한 6월 달쯤, 5, 6월 달쯤 경선을 해가지고 네. 8월 달쯤이나 9월 달쯤에 대선 후보를 뽑고 네. 그 대선 후보가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뭐 9월 말 정도부터 본격적인 네. 석 달 정도의 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또 공식 선거운동 과정은 한 3주 되지만은 석 달 정도의 비공식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이에 서로 검증을 하고 네. 또 뭐 폭로도 하고 이러면서 걸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보수 진보라는 이 구도도 지금 보수 쪽이 초토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나 여권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대체적인 것을 보면은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바닥을 쳤고 동반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거의 뭐 한 자릿수를 나타낸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 12, 3 보통. 네네. 대체적인 이제 추세만 알려드리면은 뭐 12, 3, 예. 15% 정도의 미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지난 총선 이전 연초만 하더라도 40%가 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집권 여당이 10몇 %의 지지율을 가지는 집권 여당에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보낼 수 있느냐 또는 그 당에서 내는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또 믿음을 보낼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가 당장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새누리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봤자 그 대선 후보가 이 보수 진영 전체를 대변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유력 후보의 반열에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의문이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현 상태로는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한테 그냥 자동적으로 친박이고 비박이고 할 것 없이 엎드리는 그런 양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반기문 사무총장도 이전처럼
문재인이나 다른 안철수, 박원순 후보한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던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렸고 네. 지금 뭐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아닙니까? 20% 난지서로. 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야권에도 지금 또 좀 혼란한 것 같아요. 야권에도 보면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돌풍이 있지만은 경선을 가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의 경선 구조에서 이재명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여권 후보는 질이 멸렬해지거나 그냥 여권이 해체모여하면서 반기문을 내세우고 가고 야권에서는 이 문재인, 이재명이 이렇게 견주겠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이 이길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이 대선에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이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공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소장님, 이 세상에서 요즘 가슴 아픈 게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가 살처분을 하니까 너무 예, 가슴이 예. 아픈데 또 뭐 한편으로는 과거에 또 소장님께서 또 그 분야에 또 뭐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저는 그냥 농담삼아 여쭤보는 건데 가장 빠른 닭이 무슨 닭인지 아십니까? 후다딱? 후다닥입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오랜만에 맞췄다. 네, 뭐 상품을 드릴 건 없고 제가 답변으로 상품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로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눈을 번쩍번쩍 떠서 이렇게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을 검증할까 말까인데 지금 후다닥 후딱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후보들을 고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후보들을 고를 수 있을지 우리가 너무 의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2012년에도 뭐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후보들 다 검증했지 않습니까? 토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단 사태를 우리가 못 끌어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번에도 경우에도 보면 야권의 경우에 문 전 대표 쪽에서 지난 대선에 나는 검증됐다. 지난 대선에 검증받았던 박 대통령도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문 전 대표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조직을 꽉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짧은 기간 내에 경선을 치르면은 이재명 시장으로서는 넘사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 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꺼려하거나 또는 우리가 어떤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정책도 검증도 안 되죠. 아직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는데 오로지 조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다 코스가 있지만 넘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재명 시장이 또 안희정 지사 또 박원순 시장도 제대로 자기의 진가를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아마 경선은 끝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준비하다가 뭐 끝나게 되겠죠. 이런 일방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대선 후보 또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재명 시장에 관해서도 탄핵 정부에서는 정말 핵 사이다급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청량하다, 청량감을 느끼다, 시원하다, 칼칼칼 이러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선도할 인물이 아닌가 그런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인 국민은 또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논란들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검증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런 후다닥 진행되고 있는 전국 상황소에서 오히려 우리가 눈여겨보지는 못했지만 나름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나 또는 우리가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못 잡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한편으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론상에서 대선 후보를 검증할 때 보면 그 사람도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티입니다. 그 조직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친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 사이에 인의 장막에 쌓여있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유야무야 본인이 정말 제대로 된 국정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농단 대응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정책을 뭐를 또 앞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펼칠 수 있을지 능력을 갖추고 있을지 어떤 조직이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지 반기문 총장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담할 수 없죠. 네, 모든 외교 전문가들을 옆에 내각에 또 참여시킨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될 때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외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큰 걱정인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월, 6월에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에 우리가 후다닥 때문에 제대로 된 사람도 검증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정말 이게 방송에 패널로도 출연하고 또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에 또 국민들에게 통찰을 또 주고 계시는, 인사이트를 주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또 소장님과 같은 최고 전문가들이 하셔야 될 일이, 저는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정말 감정 개입 없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편견 없이 철저하게 검증을 좀 해주시기를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해야죠. 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부분은 지금 그러면 내년 5월, 6월쯤 대선이 있을 것 같으면 한 5, 6개월, 7개월까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닌 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언제쯤 이렇게 탄핵에서 인용이 되어서 아웃될 것인지를 지금 우리가 모른다라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웃되면 그때부터 두 달 안에 해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 부분은 사실상 검증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당이 대통령이 아직 이렇게 탄핵이 안 됐는데 이 대선 후보를 갖다가 내놓고 경선하는 절차를 안 밟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밟을 수가 없지. 현직 대통령이 날아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 당이 경선을 해. 정상대로 하면 12월 달인데. 그렇죠. 네. 또 만약에 살아남으면 경선했다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각 당은 박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고 난 시점부터 경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경선 포함해서 본선까지가 두 달 아닙니까? 네. 그 전까지는 검증을 하려 해도 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당으로 나올지도 몰라. 그 당이. 지금 없는 당이 될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어느 당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중도인지 잔지 운지도 잘 몰라. 그러고 누가 거기에 붙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한 10년 전에 외교부 장관 할 때 기억을 더듬어서 좀 아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그때 어땠는가 아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10년 동안 유엔에 가버렸으니까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이미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다면 지금 대선이 임박한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대선이 이 정상적인 대선이라면 지금이 7, 8월 달 셈이 아니에요. 네. 7, 8월 달쯤 되어 가는데, 정상적인 대선을 간다면 7, 8월 달쯤 되면 후보가 둘 중에서 누가 될 거다. 둘이 각각은 어느 당으로 나올 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활발하게 막 온갖 의혹이나 비리 이런 게 막 터져 나가잖아요. 특히 이번에 박 대통령 경우를 보니까 친척이 단촐해서 비리가 없이 부패 척결을 잘할 거라고 봤는데, 그 단촐한 친척과 선을 끈 가족 대신에 최순실이가 사고를 칠 줄은 누가 알았겠냐고. 이런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반기문 사무총장도 또 그 뭐 행제들이 네. 조금은 좀 이렇게 소리가 좀 나는 행제들이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그 전 대표, 지금까지 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가 충분히 저는 검증이 안 됐다고. 박근혜 대통령도 2007년에 오고 12년에 나왔는데도 검증이 덜 됐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지난번에 뭐 나와서 뛰었지만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이번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한 두 달 만에 형식적인 당 경선을 통해서 후보되고 또 한 20일 만에 본선 이겨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손실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론상으로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리가 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중간에 더 궁지에 몰리면은 사임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건 불가피한 일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과정만큼은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로드맵은 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오늘 뭐 제가 당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후다닥 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칫 경선을 잔뜩 준비를 하고 결과까지 내놓았는데 대통령이 다시 탄핵이 기각이 돼서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이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거든요. 지붕이 아니라 뭐 청와대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민들로서는 정말 허탈한 게 잔뜩 서둘러 가지고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마저도 충분한 검증 과정을 못 거치게 되는 그런 어떤 시기적인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특검도 2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적어도 특검 이후에는 대통령에 대한 재해, 무죄, 유죄 여부가 아주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특검이라는 것을 가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헌재에서도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론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불확실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론이라는 것은 모두 다 객관적이라고 또 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탄핵 정부에서는 감정에 휩싸일 수밖에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하라. 그 빨리라는 게 언제인가를 또 알 수가 없다라는 것. 또 그 빨리 결정하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헌재가 탄핵을 반드시 인용해야만 한다. 이 촛불에 또 횃불에 감정이 그대로 실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방송을 보고서 물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지켜지지는 않는다더라도 적어도 언제 정도까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한 기일을 정하겠다. 물론 그걸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느 정도 그걸 예상케 해줘야 적어도 그 이후에는 각 당에서 일정을 정할 수 있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소장님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와닿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느냐, 당신은 왜 좋아하느냐 그러면 2012년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를 보면은 그냥 좋아서 이미지죠, 그죠? 이미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서.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1년에 400조 가까운 국가 예산을 사실상 뭐 국회도 합니다만은 이게 정부가 저희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끌어가는 최고 국가 대표 중에 대표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었으면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첫 번째 여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불확실성을 최대한 해소해야 된다. 소장님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트럼프 당선을 맞추신 분이지만 기준금리 인상됐습니다. 미국. 또 미국 우선주의 취하고 있는 트럼프가 보면은 월가의 전문가들을 지금 내각으로 이렇게 포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무역은 또 강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속수무책입니다.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해지는 것은 경제는 경제대로 한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트럼프의 지적이 어떻게 나올지, 또 한국의 그 미국과의 FTA 같은 자유무역 협정을 수정하자고 미국이 통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또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사드 배치잖아요.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게 미국은 5개월쯤 당기자고 해왔어요. 박 대통령이 탄핵될까 봐. 근데 그런 사태가 와버렸어. 그런데 야권은 다음 정권에 논의하자는 거예요. 7월 이후로만 미루면 다음 정권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어서 우리가 되면 사드를 철회하겠다라고 떳떳하게 공약을 내걸고, 그 다음에 뭐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있다면 나는 죽으나 사나 이 사드를 배치를 하겠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선택하게끔 하면 그 결과가 어쩌겠어. 불행한 선택이 온다 하더라도 선택인데 감수를 해야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해버리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불명확성 때문에 대선 일정의 불명확성을 이렇게 해가 2달 동안은 그냥 말을 회피하다가 뒤로 밀었다. 안보 이슈들이 쟁점되는 게 많잖아요. MD라든지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라든지 주한미군 주둔급 인상이요. 이걸 다 우리가 대통령 당선되면 한번 다시 재검토하겠다 정도 말하면서 버티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그러면 우리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최소한의 방어 장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미군을 빼겠다라고 액션을 취하면서 자신의 실리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마치 이제 미군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그리고 트럼프는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직접 맺겠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이후에 한국에 벌어질 일들은 역대 겪어보지 못한 해방 이후에 70년 만에 최대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박 대통령의 잘못이고 그걸 박 대통령을 실드쳤던 새누리당의 친박의 잘못이기는 하지만은 박 대통령 때문에 여건이 초토화돼 버려서 이것 또한 표의 왜곡을 지금 낳는 형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은 지금 30, 한 5%, 6%, 7% 이래가고 있고 이 당은 지금 12, 13%
하면서 3배의 차이가 나버려 순식간에 박 대통령 때문에 아마 내 기억으로 한국의 야권하고 여권 보수하고 진보라고 부르는 계층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는 나는 처음 봐. 여기에다가 국민의당 지지율 한 15% 보태고 정의당 지지율 한 6% 보태면 야권의 지지율은 지금 50한 6%에서 60%가량 되고 합치면 여권의 지지율은 10몇 프로인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야권 주자들 합치니까 60%가 넘어가더라고요. 여권 주자는 합치면 25%. 반기문을 여기 억지로 넣어도. 그러면 이것이 이 현상이 앞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버린다든지 또 특검이나 이런 과정에서 뭐가 더 터진다든지 하게 되면 회복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박 대통령의 미스, 실수로 인한 여론의 왜곡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마치 탄핵 직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총선 치르니까 열린 우리당이 일방적으로 이겨버렸잖아. 소장님 말씀하신 이게 뭐 말의 의미는 다르지만 이 여권은 정말 여권 신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뭐 야당의 경우에는 아니 뭐 이제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론상 지표상으로 보면 뭐 야야 이렇게 뭐 환호를 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구의 앞으로의 추세를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는 보수 정당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이 해찬 총리 같은 경우는 2011년 이후에는 진보가 집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말하는 보수가 유리하다는 점은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관계 10원, 20원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정말 국가와 안보와 미래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그 보수를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되니까 온갖 우리 보수가 생각할 때는 그런 우리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또 우리 진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보수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심지어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보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저는 탄핵 정국과 또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은 좀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에서 이야기할 때도 사드에 대한 찬성은 대체적으로 찬성이 더 우세였거든요. 네, 뭐 한 6대 4 그리고 우세였죠. 국정교과서도 이 찬반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이 교과서, 그동안의 검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다. 그것은 지적을 하되, 또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로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합리적으로 우리 국가와 그리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보수와 진보의 결정이 아니라 사드 배치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만약에 이것이 사드 배치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그것을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중국을 어느 정도 설득하는 어떤 사정 과정 또는 또 국민들에게 배치 장소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감 과정 또 경제적인 보상을 어떻게 해주는 방법들 그런 부분은 내부 논의 과정이 너무 없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은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검정교과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불균형성 그런 부분들 너무 더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을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보수의 지적들도 있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서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공정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대선에 대중들에게 내가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공약들이 모두 대선 후보들이 두루뭉술해집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이미지만 가지고 누구를 선택하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들은 나중에 말 바꾸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됐든 국정교과서가 됐든 사드 배치가 됐든 중국과의 관계가 됐든 그걸 명확하게 입장을 쫙 구분해서 이 입장에 따라서 공약에 따라서 나를 선택해달라 투표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약속을 지키면 되고 그리고 또 그
그것에 대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외부의 여러 가지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 보수기들. 그러면 되는데 과연 저희들이 여론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런 후보가 있는지 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권이 있는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안보 이슈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합리적인 토론이 보수 진보 세력 간에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딜레마예요. 합리적인 토론이 될 수 있으면 그걸 충분히 틀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형성되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자, 좀 불리해지면 그걸 살 빠져. 그러다가 또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야권은 이제 사드는 우리가 저지시킬 수 있다. 그럼 야당은 왜 사드를 저지시키겠다고 처음에 내면부터, 그거는 만약에 보수 진영이 사드를 설득을 안 하려고 비판한 것보다도 더 맹목적일 수 있어. 왜 우리는 사드에 부정적인가? 에? 왜 사드를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야권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드 이슈는 우리 이슈가 아니고 보수 꼴통의 이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했을 때는 이걸 안 다뤄. 그런데 지금 저쪽이 초토화됐어. 그럼 우리가 대선에 굳이 우리한테 불리한 거를 말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사드는 집권 이후에 다시 고민하겠다 말해놓고, 야당이 집권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집권하면 사드는 배치 안 하겠다고 할 거라는 걸 거의 100% 알아. 근데 공약으로는 말을 안 해. 그럼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대선이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확정적이지 않고 또 시간이 굉장히 짧은 동안에 후다닥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더 능가하는 상상을 초월한 또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버릴 수 있어. 그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또 누가 있어. 뒤에 3인방이 있다거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 국가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검증이 가능했던 사람은 한번 봐요. 삼김씨. 하도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정치에서 검증이 가능했어.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나왔는데 검증이 잘 안 돼서 본인도 탄핵에 한번 걸렸고 결국은 자살하는 불행이 있었어. 이명박 대통령도 갑자기 태어났는데 많은 사람은 좀 알았지만 우리가 알던 언론에서의 이명박,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이명박과 인간성이 실제 우리가 반 이명박이 좀 달랐어. 그래서 임기 첫 해에 촛불 시위로 그냥 힘이 빠지면서 엉망이 됐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3명 했는데 3명이 다 전륜발이거나 둘이 탄핵됐고 한 사람은 자살을 짓고 한 사람은 지금 탄핵이 되어서 집으로 가게 생겼어. 그 앞으로 뒤에 뽑는 사람들이 그 상김씨 때처럼 검증이 된 문민정부에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을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여론에서도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